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남자 잘못 만나서 마음고생 심하게 하고 산 40대 여자예요. 지금은 그 남자와 깨끗이 관계를 청산하고 솔로의 자유를 마음껏 느끼며 살고 있는데 한번 된통당한 뒤 얻은 자유라서 지금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갈수록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는데 요새 솔로 인생도 대세인가 봅니다. 이곳에서 사연들 들어보면 차라리 혼자 살고 말지 싶은 얘기들 많잖아요. 제가 겪은 일도 결국엔 그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썰을 풀어볼게요.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오점인 그 남자는 바로 저의 전 남편이에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날, 그날을 할 수만 있다면 싹둑 잘라버리고 싶은 게 저의 간절한 소망이죠. 그때는 지금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저보다 5살이나 어린 남자가 좋다고 달려드니 거기에 정신을 못 차리고 결혼까지 하게 돼버렸죠. 애초에 저는 20대부터 친구들에게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살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이혼을 하셨고 그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게 아버지의 외도였기에 평생을 참고 사느니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리라 그렇게 맘먹고 있었죠. 제가 결혼은 왜 하냐고 혼자 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제 말에 호응을 하며 평생 즐기며 살자고 그랬던 친구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 둘 시집을 가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뭐 다 자기들 인생이니까 결혼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만 대부분 결혼을 하고 싱글이 몇 명 안 남은 38살이 되니 저도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이거사, 왜 결혼을 안 한다는 거야? 네가 뭐가 모자라, 응? 다른 애들 다 시집가서 잘 사는데 너도 가서 남편 그늘 아래서 편하게 살면 좀 좋아. 남편 그늘이면 다 편해? 엄마는 편하게 살았어? 엄마가 어때서?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남자들이 다 아빠 같은 줄 알아? 요새 남자들은 옛날 사람들 같지 않어. 애도 같이 봐주고 설거지 빨래도 다들 하더만. 나는 안 해요. 그렇게 결혼이 좋으면 엄마나 한 번 더 하던가. 지지배가 못하는 말이 없어. 엄마는 제가 혼자 늙어가는 꼴을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어 어디서 자꾸 선을 잡아오셨어요. 당연히 저는 안 나간다고 했고 그런 저의 말에도 억지로 선을 잡아오셨어요. 저도 엄마 닮아 고집은 한 고집 하거든요. 3번을 연속으로 펑크냈더니 다시는 약속을 안 잡아오시더라고요. 등짝은 수시로 맞았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그런 자리에 앉아있기도 싫었어요. 결혼 생각도 없는데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 더 신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꿋꿋하게 버텼지만 38살의 남은 싱글 친구 3명 중 1명이 결혼을 했어요. 당연히 결혼식장에도 가고 축하를 해줬지만 그때 가슴에 뭔가가 빠져나간 것 같이 허전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다들 저랑 같이 평생 혼자 살 거라고 해놓고 시집은 왜 또 그리 잘들 가는지. 결혼식장에 남편 팔짱 끼고 오고 걔 중엔 아이 하나 둘은 데리고 다니면서 정신은 없어 보였지만 반대로 얼굴은 또 편안해 보이더군요. 그때 걔들을 보면서 제가 자극받았던 게 바로 안정감 같은 거였어요. 몸이 바빠도 마음은 편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요. 그때 그런 차이를 느끼게 되자 문득 외면하고 있었던 불안한 마음이 고개를 치켜들더라고요. 부모님을 보면서 결혼 같은 거 안 할 거라고 했는데 혹시나 나이 들어서 후회가 되면 어떡하지? 그때 가서 후회되면 돌이키지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생기기 시작하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쯤 문제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지 않았다면 더없이 좋았을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곳은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가지는 모임이었어요. 친목 모임이었는데
한 친구가 괜찮은 동생이 있다고 동행을 했고, 그렇게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었죠. 빈자리에 앉다 보니 저와 마주보고 앉게 되었는데, 얘기도 나누고 술도 먹으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죠. 누나, 진짜 38살이에요? 나이 얘기 자꾸 하지 말라니까. 에이, 어때서 그래요? 근데 누나, 진짜 그렇게 안 보여요. 38살이 아니고 28살 같은데? 립 서비스인 거 뻔히 아는데도 어려 보인다고 말해주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으니 술도 더 잘 넘어가고요. 그렇게 신나게 놀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누나,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내 번호? 왜? 에이, 왜 그러세요? 누나한테 연락하려고 하죠. 밥 사주세요, 누나. 어린 걸 무기 삼아 연락처를 묻는 그가 귀엽게 보였어요. 친구들은 다들 결혼해서 놀아주지도 않는데 심심하면 같이 놀기 괜찮겠다 싶어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그 다음날부터 그 사람에게 줄기차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같이 저녁을 먹거나 쉬는 날 낮에 시간이 되면 같이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사이가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만나기 시작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사귀자고 하더군요. 저보다 5살이나 어린 남자. 솔직히 나이 차가 부담이 됐어요. 그에게 호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나이 차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너랑 나 몇 살 차이 나는지 알아? 알죠. 왜 몰라. 5살. 그런데 우리 둘이 사귀자고? 남자 여자 만나는데 나이 차가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은 나이 따위 신경 안 쓴다며 그런 거 상관없다고 하면서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누나가 아니라 여자로 봤다면서 꼭 나랑 사귀겠다고 하는데 저도 여자인지라 그런 모습에 은근 마음이 끌리는 거였죠. 제가 계속 우물쭈물하자 그가 오늘부터 우리 연인이다 못을 박았고 그렇게 저는 끌려갔어요. 그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긴 했지만 성향이 좀 강성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의 주도권은 거의 그 사람이 잡고 있었죠. 데이트를 할 장소를 고른다거나 식당의 메뉴를 고르는 것들을 제 취향에 맞춰서 참 잘 준비했어요. 살다 보면 점점 귀차니즘이 되잖아요. 저에게 일일이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를 따라가는 곳은 어디든 제 마음에 쏙 들었죠. 연하랑 사귀면 징징거릴까봐 걱정도 했던 저는 그와의 연애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그 중에서 어리다고 저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그와 잘 만나고 있는데 만난 지 3개월쯤 지났을까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뭐? 결혼? 응, 우리 결혼하자. 뭐야, 농담하지 마. 농담 아니고 진심이야, 나. 나도 오래 생각해보고 말하는 거야. 솔직히 나도 연애 몇 번 해봤는데 한 번도 결혼까지 생각해본 사람이 없거든. 그런데 누나는 내가 책임지고 싶어.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 우리 이제 겨우 6개월 얼굴 본 사이야, 알아? 결혼이 뭐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더군요. 겨우 3개월 사귀고 결혼하자니. 게다가 내가 자기보다 5살이나 많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는 건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내가 나이가 많고 어른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하신다고 여태 싱글을 고집하며 살아왔는데 뒤늦게 결혼하면서 환영받지 못하는 시댁은 나도 원치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그 뒤로도 줄기차게 결혼을 밀어붙이더군요. 연애할 때도 그에게 밀려서 했던 저는 결혼도 그렇게 될까봐 겁이 났어요. 그러자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사람 어차피 혼자 못 살아. 언젠가는 누나도 누구랑 결혼하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손 내밀 때 잡아.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사귈 때도 그렇게 싫다고 하더니 막상 사귀니까 이렇게 좋잖아. 그러니까 나 믿어. 자기를 믿으라며 큰 소리 뻥뻥 치는 이 사람이 대체 뭘 믿고 이러나 싶더군요. 사귄 지 이제 겨우 3개월. 그를 처음 만난 것도 고작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 어떤 점을 보고 결혼하자고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계속 저는 싱글을 고집하며 살아왔기에 결혼하자는 그의 말이 겁이 나기도 했고요. 결혼해서 잘 산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고수했던 제 입장을 뒤집으면서까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나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우물쭈물하는 저와 달리 그 사람은 계속 결혼을 밀어붙였고 10번 이상 계속 찍어대니 저도 별 수 없이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저희 집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동안 본의 아니게 집에서 똥차 취급을 받았던 저로선 부모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니 이걸로도 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하더군요. 다만 결혼 상대가 저보다 5살이나 어리다는 건 두 분 다 놀라시더군요. 그의 부모님도 놀라신 건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결혼을 하는 것에는 반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반대하실 거라고 예상했던 저는 의외의 반응에 마음 편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제 결혼 소식에 주변 사람 반응이야 다 똑같았어요. 다들 제가 결혼한다는 것에 놀라면서도 모두들 축하를 해줬거든요. 그렇게 모두의 축하 속에 저는 결혼식을 올렸고 5살 어린 남편과 신혼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난 장면이 있네요. 결혼식 당일날 저희 엄마는 제게 늦게나마 결혼을 한다는 게 좋으셨는지 싱글벙글이셨어요. 보통 친정엄마가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저희 엄마는 전혀 눈물 따위 보이지 않으셨고 오히려 시어머님은 펑펑 우셨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서 아예 손에 손수건을 들고 식을 진행했던 기억이 나네요. 외아들이라 감정이 애틋하셨던지 완전히 반대된 어머님들의 모습에 하객들이 수군대던 모습이 아주 선명히 기억나요. 그 모습에 참 민망했었거든요, 제가. 어쨌든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고 처음 6개월은 정말 행복했어요. 재미도 있었고요. 사귄 지 1년도 안 된 상황이니 콩깍지가 벗겨지기도 전이잖아요. 그러니 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귈 때는 데이트 후에 헤어질 때면 아쉽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 같이 한 집으로 들어가니 헤어질 아쉬움도 없고 또 그 사람이 살림을 참 잘했거든요. 요리를 어찌나 잘하는지 제가 저녁을 준비한다고 해도 어느새 앞치마를 메고 주방에 서서 재료를 다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더러 소파에 가서 쉬라고 했죠. 제가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말을 하기도 전에 다 준비하고 챙겨주고 그렇게 참 저에게 잘해줬어요. 자기가 좋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딱 그런 케이스였죠.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사람이 일관성이 참 중요한데 이 사람은 일관성은커녕 양은 냄비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나 퇴근했는데 오늘도 늦어? 어쩌지? 오늘 동기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은데. 모임? 나한테 그런 말 없었잖아. 미안. 요즘 내가 자꾸 깜빡해. 일찍 들어갈게. 저녁 챙겨 먹고 그래? 결혼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와의 저녁 식사는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때부터 혼자 밖에서 외식을 하고 들어오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외식 할 수 있죠. 그 사람도 사회생활 하는 사람인데 인맥 관리도 하고 친구들과 회포도 풀고 그래야죠.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뭐든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결혼을 했으니 뭐든 저와 해야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자기 볼일을 보고
나머지는 집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늦게 집에 들어오고는 했는데 문제는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난다는 거였어요. 일주일에 이틀이었던 횟수가 나중에는 5번, 6번을 늦게 들어왔으니까요. 주중에 이틀 빼고는 저녁을 저 혼자 먹는데 어느 와이프가 좋다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신혼에. 결혼 1년쯤 되었을 때 그 지경이 되었는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화가 당연히 나죠. 그래서 따졌어요. 오늘도 늦어? 아니, 자기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해? 에이, 왜 그래? 아니, 지금 이번 주만 해도 월, 화, 수, 목, 금 모두 늦게 들어오잖아. 당신 대체 밖에서 뭐 하고 다니니? 뭐 하긴, 그냥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당구 치고 PC방에서 게임 한 판 하고 그러고 오지. 게임? 하, 그렇게 게임하고 싶으면 집에 와서 나랑 해. 저는 컴퓨터랑 별로 안 친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게임은 하나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을 집에 붙들어 놓는데 게임이 필요하다면 익숙하진 않지만 저도 해볼 요량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라고 했더니 에이, 자기랑 하면 재미없지. 뭐? 저랑 집에서 시간 보내는 게 재미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너무 속상하더군요. 어떻게 결혼하고 1년도 되지 않아서 벌써 시들해졌다고 밖으로 돌 수 있는 건지,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배신감마저 들었어요. 결국 저희는 주말마다 집에 붙어 있기만 하면 부부싸움을 했고, 그 싸움 끝에는 결국 그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디가? 알아들었다고! 나도 숨 좀 쉬자!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데 숨 좀 쉬자는 멘트에 저는 또 혼자 돌아버리는 거죠. 일주일 내내 숨 쉬게 해줬는데 주말에도 숨을 쉬겠다고 집을 나가버리다니 상황이 이쯤 되자 결혼한 것이 너무 후회됐어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결국 이 사람 꼬임에 넘어가 예상이 되는 결혼을 하고 말았다고 내 발등을 내가 찍었다는 사실에 너무 후회를 했죠. 눈물을 쏟을 정도로 속상한 마음이 들어도 어쩌겠어요. 이미 사람들 앞에서 그 유난을 떨며 결혼식까지 올린 상황에 어떻게든 이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써야죠 뭐.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돌릴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을 했으니 자식을 낳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 둘의 사이가 시들해졌다면 아이를 낳아서 관계를 다시 이어붙여야겠다 싶었어요. 저기, 우리도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됐는데 아이 가질까? 내 나이도 있고 해서 더 늦추면 안 될 것 같아. 애기? 왜 자기 닮은 아이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 내 친구들 보니까 애 때문에 힘들다던데.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우리 모임하는데 애 때문에 못 나오는 친구도 있어. 와이프가 못 가게 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임신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원만히 헤쳐나갈까 궁리해서 말을 한 건데 애 같은 말을 하면서 책임지기 싫다는 어조로 얘기하는 모습에 순간 어찌나 화가 나던지요. 겨우 화를 가라앉히며 다시 말을 꺼내봤지만 제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 겁니다. 대체 나랑 뭐 하자는 건가 싶더군요. 결혼하자고 꼬실 때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그러더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저에게 청혼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어요.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본 모습일 텐데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제 잘못이었어요. 그런 제 속사정을 모르시는 시어머님은 아이를 빨리 안 가지냐며 저를 재촉하셨죠. 얘 아가, 니들 애기 소식은 없니? 시어머님의 말에 저는 묵묵히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핸드폰 게임 삼매경에 빠져 있는 남편이었죠.
왜 생각이 없어요, 어머님? 그런데 현수 씨가 아직 아이 생각이 없대요. 뭐? 인서가 결혼했으면 당연히 애를 가져야지.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이 호통을 치셔도 시큰둥한 그 사람 반응에 한숨만 나왔죠. 그런데 더 웃긴 건 시어머님의 말이었어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말 모르니? 네가 현수 좀 잘 구슬려 봐라. 어쩌겠니? 네가 나이가 많아서 하루라도 빨리 임신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좀 나서 봐. 응?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 남편 잘 구슬려라는 말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생리학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며느리한테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찌나 자존심이 상하던지요. 애를 낳으려고 결혼을 했나 싶기도 하고 내 나이 많은 거 다 아시면서 결혼 허락하셨으면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 일인가 싶기도 하더군요. 문제는 제가 아니고 본인 아들인데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 억울하기도 했어요. 결혼 생활이란 거 1년밖에 안 했지만 참 어렵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쉽게 홀라당 넘어가서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후회가 너무나 됐어요. 그 사람이 아이 생각이 있든 없든 저 혼자 임신을 목표로 몸 관리를 했어요. 결혼하고 1년 동안 피임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 보면 정말 저한테 문제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양제도 챙겨 먹고 운동도 시작했어요. 여전히 주 5일은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었지만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자 싶어 관심도 끊었죠. 결혼했다고 뭐 다 인꼬새처럼 사이가 좋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 내려놓기만 하면 뭐 이런 생활도 나쁘지 않다 싶더군요. 그렇게 저만의 방법을 찾아가던 중 기절초풍할 일이 생깁니다. 바로 남편의 금융사고예요. 저기, 나 할 말 있는데,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집에 일찍 들어와 저에게 저녁도 만들어주고 화장실 청소도 하면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더군요. 마치 신혼 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갑자기 다른 행동에 낯설었지만 이제 마음을 좀 잡았나 싶은 기대도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쉬고 있는데 갑자기 말을 꺼내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게 있잖아. 말을 잇지 못하고 뜸을 들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뭔가 촉이 왔어요. 대형 사고구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뒤이어 나온 말에 저는 두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저를 진정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실은 우리 집 말이야. 내가 돈이 없어서 아는 형님들한테 빌린 거거든. 뭐? 빌린 돈? 결혼을 할 때 집을 구하면서 전세와 매매가가 별 차이가 나지 않아 매매를 했거든요. 매매하면서도 돈이 부족해 3분의 2는 대출을 끼고 구매한 집인데 그 나머지 돈도 빌렸다는 말에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몽땅 빌린 돈으로 산 집이라는 말이었죠. 어머님, 아버님이 해주신 돈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집에 돈 없어. 결국 100%다 빚으로 빌린 아파트라는 말인데 그 빌린 돈을 그동안 제대로 갚지 못해서 그 형님들이 화가 났고 일시불로 갚으라고 으름장을 놨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당신 카페 그거 처분해서 막으면 안 될까? 카페? 무슨 카페? 그 형님들이 무서운 사람들이라 돈을 바로 갚아야 한다면서 저더러 제가 가진 카페를 팔자고 하는 남편.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일하는 곳이 카페는 맞는데 친구의 카페를 제가 맡아 운영만 하는 거였거든요. 말하자면 월급 사장인 거죠. 그런데 남편은 제 카페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그 카페가 내 건 줄 알았어?
직원들이 당신 거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지. 그럼 당신 거 아니야? 에이씨. 제 카페가 아니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된 남편은 망했다는 표정으로 좋다 말았네 식의 말을 하더군요. 이쯤 되니 제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결혼할 때 집은 걱정 말라며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더니 결국엔 대출과 사채로 아파트를 구해놓고 제 소유의 카페를 팔아서 만회할 생각이었던 거죠. 가만히 보고 있자니 기가 차더군요. 저는 그 사람에게 이거 사기 결혼이냐고 따져 물었고 그 말에 기분 나쁜 그 사람도 저에게 큰 소리로 자기를 속였다며 저더러 사기 결혼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도 서로 소리 지르며 대판 싸웠고 그 인간은 결국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상황이 됐는지 막막하고 화가 나고 너무 속상했어요. 결혼 상대를 고르다가 결혼이 늦은 것도 아니었고 단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은 하지 말자 그랬던 거였어요. 뒤늦게 생각을 고쳐먹고 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결혼한 건데 결국 이 지경이 되니 내가 뭘 그리 잘못을 했나 싶더군요. 운이 없다고 해야 하는 건지 복이 없다고 해야 하는 건지 저는 감당할 수 없이 몰아치는 상황들에 정신적으로 너무나 지쳐가고 있었어요. 제가 속이 상한 건 상한 거고 금융사고는 그것대로 먼저 처리해야 했어요. 별 수 없이 살던 신혼집을 매매하고 갈 곳이 없어진 저희는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친정에서는 당장 이혼하고 오라고 난리셨고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저를 다독였어요. 다 늦게 결혼해서 얼마 살지도 못해 이혼했다는 소문이 도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버텨보자 싶더군요. 신혼 가구며 가전들 둘 곳도 없어서 컨테이너에 우선 맡기고 달랑 트렁크 2개만 들고 시댁에 들어가니 시부모님은 멋쩍은지 저와 제대로 얘기도 못 나누셨어요. 그 사람도 할 말이 없던지 트렁크를 올려놓고는 밖에 나가버리더군요. 현수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줄만 알았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당분간 같이 지내면서 방법을 찾아보자. 아, 니들 아직 젊고 그런데 설마 삿입에 거미줄이야 치겠니? 물론 저를 위로하시려고 하신 말씀이겠죠. 하지만 태평스럽게 그런 말씀을 하신들 저의 기분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제일 큰 문제는 남편이란 사람의 태도였어요. 이미 일어난 일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면 저도 힘을 보태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댁으로 이사한 첫날부터 저만 덩그러니 시댁에 두고 밖에 나가버리니 대체 나랑 뭐 하자는 건가 싶더군요. 나랑 살 생각은 있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건지 헷갈렸어요. 당분간 분위기를 좀 보고 진지하게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얘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에게 큰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임신이 하필 그때 된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는데 이미 임신 3개월. 그간 집을 팔고 이사를 하느라 정신없이 지냈는데 임신이 된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서 아이 심장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남편도 없이 홀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제 처지가 속상하고 친정엄마 생각이 너무나 많이 나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간호사가 당황을 해서 저에게 휴지를 건네주며 어깨를 토닥여주는데 그 손길이 또 너무 의지가 돼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죠. 엄마, 나 임신이래. 뭐? 정말이야? 아이고, 우리 설아가 이제 어른이 된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다른 데 가지 말고 엄마 집으로 와. 응? 저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댁으로 가다가 차를 돌려 친정으로 갔죠. 친정 엄마가 차려주는 저녁밥을 먹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편하던지.
시댁에서의 생활이 낯설어 잠도 설치고 있었기에 익숙한 친정이 너무나 좋았어요.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가, 응? 아니야. 가서 조서방한테도 알려야지. 오늘 저녁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새삼스럽게 인사는 언제든 와. 밥 해주는 거 별거 아니니까. 엄마는 제가 안쓰러워 잡은 손을 놓지도 못하시고 계속 잡고 계셨어요. 아직 낳아서 키우지도 않았는데 벌써 철이 든 건지 엄마 얼굴이 새삼 나이 들어 보여 또 눈물이 흘렀죠. 엄마랑 그렇게 한참 눈물을 글썽이다가 겨우 시댁으로 갔어요. 같이 계속 살지 말지 고민했던 남편이지만 뱃속 아이의 아빠라는 생각에 그래도 내 남편이다 이렇게 마음을 돌려먹었어요. 언제 집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둘이서 작은 축하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케이크도 하나 사서 집으로 들어갔죠. 시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잘 됐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또 느낌상 억지 웃음 지으시는 것 같았어요. 임신하라고 그렇게 닥달할 땐 언제고 상황이 이러니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았죠.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방에 들어가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오라고 문자까지 보냈는데도 밤 11시가 넘도록 집에 오지 않는 사람이었죠. 기다리다가 결국 혼자 잠들었는데 문득 이상한 기분에 잠이 깼어요. 눈을 뜨자마자 저는 기겁을 하고 맙니다. 눈을 떴을 때 익숙한 천장이 보인 게 아니라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한 쌍의 눈과 마주쳤거든요. 야!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다시 쳐다보니 그 눈은 바로 시어머님이었어요. 시어머님은 기겁하는 저를 향해 검지손가락을 들어 쉬 하시더니 씩 웃고는 방을 나가시더군요.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던 저는 불이 나게 일어나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켰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 인간은 어쩜 그리 도움이 안 되는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음성 안내로만 넘어가는 전화를 원망하며 뜬 눈으로 그 밤을 새웠어요. 아침 동이 트고 나서야 잠시 쪽잠을 잤죠. 완전히 날이 밝고 나서야 주방에서 그릇 소리가 들렸고 잠시 뒤 시아버님과 얘기를 나누는 시어머님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심히 밖으로 나가 시어머님께 여쭤봤어요. 어머님, 어제 제 방에는 왜 들어오셨어요? 응? 내가 언제? 시어머님은 전혀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을 지으셨고 시아버님도 어젯밤 소동은 모르시는 눈치셨어요. 두 분의 반응이 그러하니 저는 마치 꿈을 꾼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핸드폰에 남편에게 건 전화 목록은 그대로였고 절대로 꿈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했기에 어리둥절해지기만 했죠. 전날 남편은 외박을 했고 저는 밖에서 그를 만났어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죠. 와, 이제 우리 엄마까지 모함하냐? 모함? 내가 거짓말 한다는 거야?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우리 엄마가 자고 있는 네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러셨겠어? 아님, 우리 엄마가 몽유병 환자라는 거야? 내가 여태 살면서 우리 엄마가 밤에 그러고 다니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저만 억울한 상황이었죠. 오히려 제가 시어머님을 모함한다는 식의 반응이라 제 속만 답답했습니다. 결국 그 건은 그냥 넘어가고 저는 중요한 임신건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진짜 임신했냐? 하여간 박서라, 집요해 집요해. 내가 애 싫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기어이 지 맘대로. 지금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 몰라. 맘대로 해. 그 사람은 맘대로 하라면서 가버렸어요. 지 새끼 가진 여자한테 맘대로 하라고 하고는 그냥 가버리는 인간이 세상 어디 있을까요? 이럴 거면서 왜 결혼하자고 한 건지
혼자 남겨진 저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친한 친구에게 속풀이를 했어요. 친구는 자기가 더 열불을 내면서 당장 이혼하고 아이도 지우라고 하더군요. 둘 다 내 발목을 잡을 뿐이라면서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했어요. 친구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지만 아이를 포기하라는 말은 도저히 듣고 있을 수가 없더군요. 결국 친구에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하고는 헤어진 후 집에 들어갔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하루, 지친 발걸음으로 겨우 집에 들어가니 이번에는 시어머님이 성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너 아침에도 이상한 소리 하더니 현수한테도 그 말을 했니? 내가 밤에 네 방을 왜 들어가? 너야말로 이상한 꿈 꿔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러니? 나 참.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친 저는 더 이상 다툴 힘도 없었어요.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죄송해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곧장 방으로 향했고 방문을 여는 제 뒤통수를 향해 시어머님의 말이 꽂혔어요. 애초에 나이 많다고 했을 때 반대했었어야 했어. 현수가 그렇게 사람 좋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들어도 허락했더니 기만 세가지고 저렇게 지 잘난 척만 하니 현수가 마음이 편하겠냔 말이지. 현수 일이 안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어. 저 들으라는 듯이 하는 말을 들으며 속이 뒤집어졌어요. 당장이고 시어머님과 한바탕 뜨고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하루가 너무 힘들었던 저는 걸을 힘도 없었죠.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곧장 침대로 들어가 누웠어요. 아랫배가 살살 아픈 게 뱃속의 아이가 걱정이었지만 아이를 어루만지듯 손으로 배를 문지르며 잠을 청했죠. 곧바로 저는 잠이 들었어요. 잠결에 문고리 소리가 들려서 잠이 깬 저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더군요. 방문을 잠그고 잠들었던 게 떠오름과 동시에 다시 문을 돌리는 소리가 났어요. 다행히 잠긴 상태라 문이 열리지 않았고 몇 번 더 소리가 들린 후 잠잠해지더군요. 등골에 소름이 쫙 돌았어요. 그 밤에 방문을 열려고 했던 사람은 시어머니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 밤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잠을 설친 저는 이튿날 시어머님을 살폈어요. 하지만 간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표정이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도저히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싶었어요. 아이를 혼자 키우더라도 남편과는, 그 사람과는 인연이 여기까지다 싶더군요. 여전히 밖으로 나돌며 자기가 유부남인 것도 잊은 채 살고 있는 남편이란 인간과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끝내자 싶어 하루를 시댁에서 머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남편을 기다렸지만 그 인간 결국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저는 그에 대해 모든 걸 내려놓기로 맘먹고 시댁에서의 마지막 잠을 청했어요. 물론 방문을 걸어 잠궜고요. 그런데 그 밤도 어김없이 방문이 덜컥덜컥 흔들렸고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저는 잠에서 깼어요. 어제처럼 몇 번 그러고 말겠지 했는데 어쩐 일인지 방문이 딸칵 열리고 말았어요. 기겁한 저는 황급히 침대 밑으로 숨었고 시어머님이 방 안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저를 찾는 듯 침대 곁을 서성이던 시어머님은 제 화장대가 있는 곳에서 멈춰서서 한참을 계셨어요. 서랍이 열고 닫히는 소리, 화장품들이 부딪히는 소리들이 들리다가 곧 방을 나가시더군요. 방을 나서자마자 저는 침대 밑에서 나와 방과 거실에 불을 모조리 켰어요. 그리고 곧 안방을 들어가려고 하는 시어머님을 붙잡았죠. 어머님! 등을 돌리고 있던 시어머님을 돌려 세우니 얼굴에 제 화장품으로 덕지덕지 화장을 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속옷을 옷 위에 걸치고 있는 시어머님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씩 웃으시는 거죠.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쳤고 시어머님은 저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너무 놀란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그 소리에 안방에서 아버님이 나오시면서 상황을 보시고는 시어머님을 급히 부르시더군요. 그러면서 시어머님은 정신을 잃으셨고 그 길로 저는 방에 들어가 외투와 가방을 들고는 집을 나왔어요. 그 길로 바로 택시를 불러 친정으로 갔습니다. 오밤중에 나타난 딸이 울며불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친정 부모님은 난리가 나셨어요. 아무리 해도 제가 진정이 안 되니 응급실로 저를 데려가셨고 그날 저는 아이를 잃고 말았어요. 그렇게 소중한 내 아이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떠나버렸죠. 그 일이 있고 한동안 집 밖을 나오지 못했어요.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 컸던 탓에 저는 살아갈 의욕을 모두 잃은 채 숨만 쉬고 있었죠. 그러는 사이 그 사람이 몇 번이나 집으로 찾아왔지만 친정 부모님은 문전박대를 하시며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찾아와서는 저를 불러대더군요. 미안하다면서 다시 시작하자며 자기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둥 구구절절하게 말을 했지만 저는 대답을 일체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모님이 던진 물벼락, 소금벼락만 맞으며 돌아갔죠. 6개월 정도 지나 겨우 정신력을 회복한 저는 그와 카페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하더군요. 내가 미안해, 설아야. 우리 집 일도 우리 아기 일도 모두 내 잘못이야. 나도 잘 살고 싶은데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방황했어. 그런데 이제 나 정신 차렸어. 나는 너 없으면 안 되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우리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 응? 저는 대답 없이 무심하게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런 저를 안달이 난 듯이 붙잡으며 말을 계속하더군요. 우리 엄마 말이야. 알고 봤더니 선망증이더라고. 별 희한한 병이 다 있어. 그래서 그때 잠깐 이상한 행동을 하신 거야. 네 말이 모두 사실이었는데 내가 믿지도 않고 정말 미안해. 응? 한 번만 더 기회 줘. 여기서 누나까지 나 버리면 나 진짜 바닥 인생 될 것 같아. 저는 제 손을 잡고 있는 그 인간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거침없이 그 인간 따귀를 날렸죠. 짝! 하는 소리가 어찌나 경쾌하게 나던지 묵은 체증이 가라앉는 것 같더군요.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나오냐?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인간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땐 내가 어떻게 나갈지 나도 모르니까. 알겠니? 그렇게 저는 그 인간과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당한 일에 비하면 한참이나 부족한 복수였지만 그렇게라도 인연이 끊어진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뒤에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결국엔 지 부모 사는 아파트까지 다 팔아먹고 월세방을 전전한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애초에 싹수가 노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라도 인연이 끊어졌으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인 일이었죠. 요즘 저는 너무 편안하고 자유로워요. 결혼을 하고 잠시 안락한 삶을 꿈꿨지만 저에게 있어 결혼은 지옥과 같은 곳이었기에 지금은 그 지옥을 잘 빠져나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하는 일이 새삼 너무나 재미있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마음껏 배우고 하고 싶었던 여행도 하면서 싱글 생활을 아주 제대로 즐기고 있죠. 결국 오래 못 버티고 이혼했다고 남들 입에 오르내렸지만 그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곧 잊혀지더군요. 다 시간이 해결을 해줬어요. 부모님도 저에게 더 이상 결혼 얘기를 하지 않으셔요. 그 일을 계기로 부모님과 오히려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고 사이가 더 돈독해져서 너무 좋아요. 지금 제 생활이 더할 나위 없이 딱 좋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